안녕하세요. 하즈소프트와 함께하는 입문자를 위한 윈도우 디바이스 드라이버, 저는 하즈소프트 이봉석입니다. 벌써 4장까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입문자를 위한 윈도우 디바이스 드라이버 강좌지만 이제 슬슬 때가 되었습니다. 조금씩 어려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잘 작성하려면 배워야 하는 내용이 무척 많지만 저와 함께하는 이 시간에서는 가능하면 개발자가 경험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꼭 필요한 내용만 설명하도록 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잘 따라오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4장 WDM 스타일의 드라이버를 작성하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에서 살펴볼 내용입니다. WDM 스타일의 드라이버와 엔티레가시 스타일의 드라이버는 어떻게 다를까요? 그리고 WDM 스타일과 WDF 스타일은 어떻게 다를까요? 드라이버 오브젝트와 디바이스 오브젝트 그리고 디바이스 스택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WDM 스타일의 드라이버가 가져야 되는 함수들, 오늘 시간에는 그 1단계 함수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WDM 스타일과 엔티레가시 스타일. WDM 스타일은 디바이스 스택을 기반으로 동작하는 드라이버를 말합니다. 엔티레가시 스타일은 커널 레벨에서 동작하는 코드를 개발자가 가지는 목적을 가진 드라이버를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드라이버들을 잠깐 회고해 보면 1장에서 배웠던 Hello World 드라이버, 그리고 지난 3장에서 배웠던 간단한 루트킷 드라이버, 이들은 모두 엔티레가시 스타일의 드라이버였습니다. 오늘 배울 드라이버는 이와 다르게 디바이스 스택을 기반으로 하는 WDM 드라이버를 작성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엔티레가시 스타일 드라이버. 보통 응용 프로그램이 사용자 레벨에서 동작한다는 특징 때문에 커널 레벨에서만 쓸 수 있는 그런 유용한 기능을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개발자는 자신이 꼭 사용해야 될 그런 커널 레벨에서 사용할 코드가 있다면 그 코드를 잠시 사용하는 목적으로 이와 같이 드라이버를 작성해서 응용 프로그램이 그 드라이버를 호출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고 그리고 돌아오게 됩니다. 즉, 이 그림에서는 응용 프로그램에서는 부를 수 없는 코드를 커널 레벨에서만 부를 수 있다는 걸 가정하고 이와 같이 응용 프로그램이 하고자 하는 목적에 준하는 그런 일 때문에 바로 엔티레가시 스타일의 드라이버를 작성해서 잠깐 사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디바이스 스택을 기반으로 하는 드라이버, WDM, WDF 스타일의 드라이버는 두 가지 다 엔티레가시 스타일의 드라이버와 다르게 디바이스 스택을 기반으로 하는 드라이버라고 부릅니다. 이들도 사실 엔티레가시 스타일의 드라이버와 마찬가지의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외에 사실은 하드웨어를 접근하는 드라이버를 보통 이렇게 WDM이나 WDF 스타일로 작성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림처럼 다양한 하드웨어를 접근할 수 있도록 버스 드라이버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드라이버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버스 드라이버의 도움은 바로 전원 관리 그리고 플러그 앤 플레이와 같은 좀 다루기 까다로운 부분의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디바이스를 실제로 다뤄야 되는 드라이버라면 디바이스 스택을 기반으로 하는 이와 같은 드라이버를 만들 수 있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이번에 중요하다는 표시가 보이죠? 디바이스 스택 기반 드라이버와 그리고 디바이스 스택과의 관계를 보도록 하는데, 자, 그림이 좀 복잡하죠? 이 그림에서 중요한 부분은 응용 프로그램, 즉 사용자 레벨의 프로그램이 API 함수 중에 create file이라는 API 함수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create file이라는 API 함수를 사용할 때 그럴 때 first WDM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사용하고 있죠. 이와 같은 문자열은 오른쪽에 보시는 바로 가장 위에 있는 디바이스 오브젝트, 위쪽의 디바이스 오브젝트의 심볼릭 네임이라고 부릅니다. 즉, 디바이스 오브젝트의 심볼릭 네임이 first WDM이라면 응용 프로그램에서는 바로 create file 이라는 함수의 첫 번째 파라미터로 이와 같은 심볼릭 이름 first WDM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보시면 하나의 디바이스 스택에 이렇게 두 개의 디바이스 오브젝트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경우라면
아래쪽에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만든 장본인은 바로 버스 드라이버가 되고, 위쪽에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만든 장본인이 바로 여러분들이 작성할 드라이버가 되겠죠. 즉 이와 같이 하나의 디바이스 스택이지만 두 개 이상의 디바이스 오브젝트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두 개 이상의 드라이버가 이 디바이스 스택에 관여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디바이스 스택의 가장 상위 디바이스 스택 오브젝트, 그것을 최상위 디바이스 오브젝트라고 부르고, 그 최상위 디바이스 오브젝트의 심볼릭 이름을 잘 보고 이 이름이 바로 어플리케이션이 크리에이트 파일 할 때 사용하는 이름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이 실제로 create file이라는 API 함수를 부르게 되면 내부적으로는 IRP, 즉 IO Request Packet이라는 IRP 패킷이 실제로 어플리케이션으로부터 요청에 의해서 드라이버에게 전달되게 되는데, 이때 전달되는 IRP를 우리는 IRP Major Create라고도 부릅니다. WDM 스타일과 그리고 WDF 스타일의 차이를 잠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WDM 디바이스 스택을 기반으로 동작하는 순수한 드라이버입니다. 반면에 WDF는 디바이스 스택을 기반으로 동작하는 WDM과도 유사하지만 특별히 특징이 하나 더 있다면 바로 프레임워크, 즉 WDM 스타일의 드라이버를 개발하는 개발자를 위해서 특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게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프레임워크란 보다 더 드라이버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그런 어떤 MFC의 클래스 라이브러리와 유사한 그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WDF 프레임워크, WDM 스타일의 드라이버를 개발하는 개발자가 작성하기 아주 까다로워하는 그런 부분의 코드를 프레임워크가 대신 코드를 제공합니다. MFC와 흡사하지만 MFC와 다르게 클래스 라이브러리가 아니라 바로 C 라이브러리 형태로 사용한다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이 드라이버를 만들게 되면 결국은 이 전체가 하나의 드라이버지만 사실 코드는 이 중에서 WDF 드라이버 코드, 즉 일부분의 코드만 작성하게 되는 거죠. WDF 프레임워크의 두 가지 분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WDF는 첫 번째 KMDF, Kernel Mode Driver Foundation, 이것은 커널 레벨에서 동작하는 드라이버가 사용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WDF 드라이버라고 하면 대개는 KMDF를 말하죠. UMDF, User Mode Driver Foundation, 사용자 레벨의 드라이버를 위해서 특별히 제공되는 WDF 프레임워크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사용자 레벨의 드라이버라는 용어를 배웠는데, 사용자 레벨에서 동작시킬 수 있는 드라이버들이 있습니다. 이런 드라이버들은 특별한 버스, 즉 USB나 1394와 같은 이런 특정 버스를 사용하는 그런 클라이언트 드라이버들은 특별히 사용자 레벨의 드라이버로 작성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당연히 커널 레벨에서 동작하는 코드도 가질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다 가능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UMDF 드라이버는 결국 DLL 형식으로 개발되기 때문에 그 DLL이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이미 프로세스, 즉 응용 프로그램 프로세스로서 드라이버 호스트 프로세스라는 임의의 프로세스가 생성되고 그 안에서 바로 UMDF 드라이버가 로딩돼서 동작된다는 특징을 잘 기억하고 계셔야겠습니다. WDF 프레임워크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강의에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로 드라이버 오브젝트와 디바이스 오브젝트의 관계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하나의 드라이버 오브젝트와 그리고 두 개의 디바이스 오브젝트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스트럭처, 즉 자료 구조를 말하는데요. 자, 이 그림을 보면 하나의 드라이버 오브젝트, 이 드라이버 오브젝트는 바로 드라이버를 상징하는 자료 구조입니다. 즉 시스템에서 동작하는 모든 드라이버들은 저마다 다 하나의 드라이버 오브젝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디바이스 오브젝트가 이렇게 두 개가 있다는 것은 드라이버가, 즉 해당하는 드라이버가 관여하는 디바이스가 모두 두 개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죠. 즉 하나의 드라이버가 두 개의 디바이스에 관여한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포인터 변수에 대한 연결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잘 보시면 드라이버 오브젝트와 디바이스 오브젝트 간에 연결되어 있는 연결선, 그리고 디바이스 오브젝트가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연결하고 있는 연결선,
그리고 디바이스 오브젝트가 다시 드라이버 오브젝트를 가리키는 연결선, 이와 같은 연결선을 통해서 이들이 서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메모리상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시 한번 이 화살표의 방향을 유념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디바이스 스택과 디바이스 오브젝트의 관계. 자,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디바이스 스택을 나타내는데, 자, 하나의 디바이스 스택에 이와 같이 두 개의 디바이스 오브젝트가 존재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이 두 개의 디바이스 오브젝트는 각각 만든 드라이버가 서로 다르다고 한다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위쪽의 디바이스 오브젝트는 A 드라이버, 밑쪽의 디바이스 오브젝트는 B 드라이버가 만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의 디바이스 스택은 두 개 이상의 드라이버가 관여한다는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설명될 수 있겠습니다. 자, 디바이스 오브젝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스템에 하나의 디바이스 오브젝트가 존재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이 디바이스 오브젝트는 C 드라이버가 만들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디바이스 오브젝트 내에는 어태치드 디바이스 그리고 넥스트 디바이스와 같은 포인터 변수들이 존재합니다. 이 상태에서 만약에 디바이스 스택이 형성되는 과정 중에 두 번째로 A라는 이름을 가진 드라이버가 자신의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두 개를 연결시키려는 시도를 하는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위쪽에 있는 디바이스 오브젝트는 아래쪽에 있는 디바이스 오브젝트와 무슨 연결이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바로 아래쪽에 어태치드 디바이스라는 포인터에 의해서 위쪽의 디바이스 오브젝트가 가리켜지고 있죠. 즉 이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디바이스 스택의 모습입니다. 자, 반면에 위쪽의 디바이스 오브젝트에 어태치 디바이스의 값은 널입니다. 자, 이 널이라는 말은 아직 특별히 위쪽에는 연결되어 있는 디바이스 오브젝트가 없다는 것을 나타내죠. 바로 이와 같이 디바이스 스택의 모습에서는 단방향, 즉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을 가리키는 어태치드 디바이스라는 포인터가 아주 중요하게 사용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때 만약에 또 다른 디바이스 오브젝트가 만들어졌는데 이 특징을 잘 보시면 맨 처음에 만들어졌던 왼쪽에 요 아래쪽의 디바이스 오브젝트와 같은 색깔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 말은 동일한 드라이버, 즉 C라는 이름을 가진 드라이버가 두 번째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만들었을 때를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처음에 만들었던 아래쪽의 디바이스 오브젝트와 두 번째로 만든 디바이스 오브젝트는 서로 형제 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은 관계를 표시하기 위해서 시스템에서는 항상 이와 같이 next device라는 포인터 변수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next device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바로 이전에 만들어진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가리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동일한 드라이버에 의해서 생성된 디바이스 오브젝트들을 우리가 next device라는 포인터 변수를 따라가게 되면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앱부터 가장 마지막, 즉 가장 먼저 만들어진 디바이스 오브젝트까지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단방향 링크가 형성된다는 것을 이 next device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B라는 이름을 가진 드라이버가 또 자신의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만들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디바이스 스택을 형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어서 당연히 아래쪽의 디바이스 오브젝트는 또 어태치드 디바이스라는 포인터 변수를 통해서 위쪽에 있는 B 드라이버의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디바이스 스택, 오른쪽에 있는 디바이스 스택, 이렇게 디바이스 스택은 두 개가 서로 존재하고 있는 모습이고 각각의 디바이스 스택 안에서는 디바이스 오브젝트들이 존재하는데 이들 디바이스 오브젝트들 간에는 이와 같은 C 드라이버와 같은 케이스로서 각각의 디바이스 스택마다 하나의 드라이버가 관여하는 디바이스가 이렇게 복수게 존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에 특별히 next device라는 포인터 변수에 의해서 이들이 형제 관계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아주 중요한 포인터, 우리가 중요한 표시가 되어 있죠. 디바이스 스택 형성되는 과정을 천천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윈도우 시스템에서는 열거자, 즉 버스 드라이버라는 이름을 가지는 열거자가 존재하는데, 자, 먼저 열거자는 자신이 어떤 하드웨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이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서 발견하게 되겠죠. 이때 실제로 발견이 되지 않고 가상으로 발견된 것처럼 해도 상관이 없겠죠. 자, 버스 드라이버가 이렇게 새로운 하드웨어를 발견하게 되면 이어서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만듭니다. 자, 즉 버스 드라이버는 이 디바이스에 관여하겠다
이런 뜻을 생각하고 있는 거겠죠. 이와 같이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만들고 나면 버스 드라이버는 I/O 매니저, 즉 PMP 관리자에게 자신이 만든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I/O 매니저는 보고받은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가지고 시스템 레지스트리를 뒤집니다. 즉 시스템 레지스트리에는 이전에 사용자가 이미 드라이버를 설치했다고 가정을 합니다. 따라서 설치된 드라이버의 경우엔 이렇게 시스템 레지스트리를 뒤져서 설치된 정보를 확인하게 되죠. 즉 사용자가 지금 발견한, 즉 버스 드라이버가 발견한 이 장치를 위해 우리가 어떠한 정보가 설치 정보로 들어있는지를 레지스트리를 뒤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I/O 매니저는 이와 같은 설치 정보를 통해서 기능 드라이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능 드라이버, 즉 펑션 드라이버가 여기에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I/O 매니저는 그림처럼 펑션 드라이버를 호출하게 되면 펑션 드라이버는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이 이 하드웨어에 관여하겠다는 뜻으로 또 다른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만들게 되죠. 디바이스 오브젝트만 만들면 이것이 디바이스 스택이 형성됐다고 볼 수가 없겠죠. 즉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대로 디바이스 스택이 형성되려면 아래쪽에서 위쪽을 가리키도록, 즉 연결이 되는 과정을 반드시 수반해 줘야만 우리가 디바이스 스택을 형성하는 과정에 동참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만약에 I/O 매니저가 시스템 레지스트리를 확인했더니 이 해당하는 디바이스에는 필터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면 그림처럼 필터 드라이버를 호출하게 됩니다. 필터 드라이버도 어차피 기존에 있는 기능 드라이버와 그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자신도 마찬가지로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하나 생성합니다. 즉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생성했다는 얘기는 이 필터 드라이버도 해당하는 디바이스에 관여하고 싶다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즉 기능 드라이버와 마찬가지로 필터 드라이버도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생성한 뒤에 똑같이 연결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렇게 해 주어야만 바로 이들 세 개의 디바이스 오브젝트가 모두 연결된 하나의 디바이스 스택이 되는 거죠.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WDM 스타일의 드라이버가 가져야 되는 엔트리는 어떤 엔트리가 있어야 될까요? 이것은 크게 IRP,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IRP가 사용되지 않는 엔트리와 그리고 IRP가 사용되는 엔트리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IRP가 사용되지 않는 엔트리는 먼저 드라이버가 메모리에 상주할 때 호출되는 드라이버 엔트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첫 번째 강의 때부터 계속 눈이 배웠던 부분이죠. 드라이버 엔트리. 그 다음 오늘 처음 나오게 되는 디바이스 스택이 생성되는 과정 중에 우리가 작업을 할 수 있는 add device라는 루틴이 있습니다. add device,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라이버가 메모리에서 더 이상 사용될 필요가 없을 때 호출되는 드라이버 언로드. 이 부분은 지난번 강의 때 우리가 잠깐 배웠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IRP가 사용되는 엔트리, 우리가 IRP가 사용되는 엔트리와 IRP가 사용되지 않는 엔트리의 큰 차이가 뭐냐면 바로 엔트리마다 서로 다른 프로토타입을 사용하느냐 그렇지 않는가, 바로 그 부분인데, IRP가 사용되지 않는 엔트리들은 그 엔트리들이 서로 다른 프로토타입을 씁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드라이버 엔트리, add device, 그리고 드라이버 언로드, 이와 같은 함수들은 파라미터 전달 규칙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말하죠. 반면에 플러그 앤 플레이 IRP를 처리하는 PMP IRP 디스패치, 전원관리 IRP를 처리하는 파워 IRP 디스패치, 그리고 응용 프로그램이 요청하는 IRP를 처리하는 커먼 IRP 디스패치, 이와 같은 디스패치 루틴들은 모두 엔트리가 같은 프로토타입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특별히 IRP가 사용되지 않는 엔트리를 먼저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IRP가 사용되지 않는 엔트리로서 먼저 드라이버 엔트리가 존재하죠. 드라이버 엔트리, 이 드라이버 엔트리는 함수 이름이 꼭 지켜져야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드라이버가 메모리에 상주할 때 그때 호출되는 엔트리입니다.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드라이버 엔트리는 리턴 스테이터스가 엔티 스테이터스, 그리고 두 개의 파라미터를 그 파라미터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드라이버 엔트리를 우리가 코드를 작성한다면 어떤 코드가 이 안에 들어가야 될까요? 중요한 코드는 바로 첫 번째, 드라이버 오브젝트의 포인터가 가리키는 드라이버 언로드라는 함수 변수가 있는데, 그 포인터 변수가 있는데, 이 포인터 변수에 바로 my driver unload라는 함수의 주소를 등록합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드라이버가 나중에 메모리에서 해제될 때
그때 호출될 콜백 함수로서 우리가 작성한 my driver 언로드를 쓰겠다, 그런 뜻이 되는 거겠죠. 자, 이어서 드라이브 오브젝트의 드라이브 익스텐션이라는 포인터 변수를 통해서 add device라는 변수에 접근을 한 다음에 이 add device에는 my add device라는 함수의 주소를 등록을 합니다. 즉, 이 함수 my add device가 add device의 역할, 즉 디바이스 스택이 형성되는 데 참여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곳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드라이브 엔트리는 앞으로 어떤 콜백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를 꼭 등록하는 작업을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 가장 어려운 add device 과정을 좀 배우도록 하겠는데요. 자, 디바이스 스택이 형성되는 과정 중에 호출되는 이 add device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add device. 자, 앞서서 우리가 add device라는 이 함수 이름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었죠. 즉, 우리는 앞에서 배운 내용을 보시면 add device라는 역할을 my add device에서 하겠다. 즉, 함수 이름은 우리가 아무렇게나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이 바로 add device 역할을 한다. 이런 점을 꼭 기억하시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add device라는 함수가 호출될 때 파라미터를 보시면 첫 번째가 바로 drive object, 그리고 두 번째는 physical device object. 자, 이 physical device object가 아주 생소한 개념인데, physical device object는 버스 드라이버가 생성한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말합니다. 버스 드라이버가 생성한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physical device object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add device가 어떤 내용을 담게 될까요? add device의 코드는 크게 중요한 코드는 바로 디바이스 스택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그런 작업의 코드를 가진다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보시면 아무 코드가 없죠. 당연히 이 상태로는 동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코드가 더 필요합니다. 바로 그 코드는 디바이스 스택을 형성하는 것과 관련된 코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우리가 좀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바이스 스택을 형성하는 데는 어떠한 운영체제 함수가 있을까요? 자, 드라이버는 자신이 디바이스에 관여하겠다는 목적으로 특정 디바이스에 관여하려면 이와 같은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생성해야 되는데,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생성할 때 사용하는 함수가 바로 IO create device라는 함수입니다. 이 함수는 운영체제가 제공하는 함수가 되고요. 자, 이 중에서 우리가 두 번째 파라미터인 디바이스 익스텐션 사이즈, 이 부분은 드라이버가 개인적으로 프라이빗하게 사용하고자 하는 메모리를 운영체제에게 할당해 달라고 요청할 때 이곳에 적당한 크기를 이제 입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바로 이어지는 다음 장에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라미터 중요합니다. 드라이버 자신을 나타내는 드라이버 오브젝트를 여러분들이 넣어주셔야 되고요. 특별히 세 번째 파라미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성되는 디바이스 오브젝트의 이름, 그 이름을 줄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선택적입니다. 안 주셔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바이스 오브젝트가 리턴 되죠. 즉 아웃풋 방향으로 되어 있는 이 포인터의 포인터는 바로 생성이 다 되면 얻어지는 디바이스 오브젝트의 포인터가 됩니다. 즉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디바이스 오브젝트가 제대로 만들어졌다면 이곳에 바로 우리가 사용할 우리의 디바이스 오브젝트 주소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 디바이스 익스텐션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배워보는데, 디바이스 오브젝트는 디바이스 익스텐션, 이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곳은 드라이버 개발자가 운영체제에게 요구하는 크기만큼 프라이빗하게 생성되는 공간입니다. 이렇게 할당된 공간은 디바이스 오브젝트 내부에 그 주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자는 복수 개의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생성하게 된다면, 즉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여러 개 생성하게 된다면 그들마다 각각의 디바이스 익스텐션을 가질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디바이스 익스텐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곳에 임의의 내용으로 이 구조체를 준비하신 다음에 이 구조체가 이 메모리 할당에 의해서 만들어지면 이곳을 사용하시면 되겠죠. 즉 디바이스 오브젝트마다 각각 고유한 정보를 가지고 싶다면 이와 같은 익스텐션을 준비해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이 때문에 앞에서 보셨던 IO create device라는 함수에서는 두 번째 필드, 즉 디바이스 익스텐션 사이즈에는 이 구조체의 크기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운영체제 함수를 배워야 되는데, 이 두 번째 함수가 바로 디바이스 스택 위에 여러분들이 방금 만든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올려놓는 함수입니다. 즉
궁극적으로 이 스택을 형성하는 함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함수 이름이 아주 깁니다. IO attach device to device stack. IO attach device to device stack. 풀어서 얘기하자면 내가 만든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기존에 만들어진 디바이스 스택 위에 어태치하겠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 함수의 첫 번째 파라미터는 여러분들이 방금 만드셨던 바로 IO create device 함수에 의해서 만들어진 여러분의 디바이스 오브젝트가 되겠고, 두 번째 파라미터는 타겟 디바이스가 됩니다. 이 타겟 디바이스는 현재 여러분들이 사용하게 될 그 디바이스 스택에 있는 임의의 디바이스 오브젝트 어떤 것이 돼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현재 기존의 디바이스 스택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되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즉, 기존의 디바이스 스택이 아래쪽에 디바이스 오브젝트가 하나 있고 그 위쪽에 또 다른 디바이스 오브젝트가 하나 있을 때 이 둘 중에 어떤 게 타겟으로 들어가도 상관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아래쪽의 디바이스 오브젝트는 피지컬 디바이스 오브젝트, 즉 버스 드라이버가 만든 디바이스 오브젝트라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보시면 방금 전에 여러분이 만든 디바이스 오브젝트가 존재한다고 하면 그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소스 디바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스 디바이스를 이 녀석을 주고 그 다음에 타겟 디바이스는 기존에 만들어진 스택에 있는 임의의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넣어주시게 되면, 자, 이 함수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디바이스 오브젝트 3개의 모습을 갖추게 합니다. 즉, 이렇게 갖춰진 3개의 디바이스 오브젝트 중에 가장 위쪽에 바로 여러분들이 방금 만들어서 제공한 소스 디바이스가 올라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중요한 것은 이때 바로 여러분들이 올라간 소스 디바이스 아래에 바로 아래에 존재하는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특별히 리턴 디바이스라고 부릅니다. 자, 이 리턴 디바이스가 이 함수 IO attach device to device stack 함수의 리턴 값이 됩니다. 즉, 우리가 이와 같이 attach device to device stack 함수가 바로 리턴 값으로 바로 아래쪽에 디바이스 오브젝트의 주소를 제공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my add device의 코드는 어떤 코드들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자, 너무 코드량이 많기 때문에 몇 개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 my device extension 이라고 하는 포인터 변수를 하나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구조체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디바이스 오브젝트에 들어있는 디바이스 익스텐션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죠. 이 포인터를 앞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포인터 변수를 하나 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anti-status와 그리고 우리가 이 add device에서 생성하게 될 우리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우리가 잠깐 보관하고자 하는 포인터 변수로서 my device 오브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앞에서 보셨던 디바이스 익스텐션, 즉 my device extension, 여기서 보셨던 요 my device extension 포인터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구조체는 그림처럼 type define structure 해서 하나의 디바이스 오브젝트의 그 변수를 추가하고 있는데 next device 오브젝트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구조체를 포함하고 있는 내용의 파일이 위에 보시는 헤더 파일인 것이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될 내용이죠. 자, 이번 시간부터는 새로운 소스 파일로서 C 소스가 아니라 first_wd.header라는 임의의 헤더 파일이 추가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헤더 파일 내에 바로 이런 구조체를 정의하고 나서 앞서서 보셨던 이와 같은 my device extension 포인터를 준비해서 이곳을 앞으로 이 구조체 형식으로 씌워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이 next device 오브젝트라는 변수가 어떤 내용을 담을 용도로 사용이 될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을 가져보는데, 이 next device 오브젝트라는 변수는 IO attach device to device stack, 바로 이 함수의 리턴 값을 보관하는 용도로 미리 정해 줍니다. 자, 이것은 앞에서 우리가 디바이스 스택이 형성되는 과정을 잠깐 다시 보자면 IO attach device to device stack, 우리가 이 함수를 통해서 만든 이 디바이스 스택에서 바로 이 함수가 리턴해 주는 값이 있었다고 했죠. 바로 그 리턴 값이 리턴 디바이스, 즉 디바이스 스택에서 우리 바로 아래에 있는 우리가 만든 디바이스 오브젝트 아래에 있는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얻어지는 그 리턴 값을 바로 이곳에 보관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next device 오브젝트는 그럴 때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먼저 add device에서는 이와 같이 IO create device라는 함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관여하고자 하는 디바이스를 위한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만들게 되는 거죠. 자, 이때 특별히 5번째 파라미터를 보시면 file auto generated device name, 그래서 이름을 내가 짓고 싶지 않다. 즉 세 번째 필드가 이름인데 이곳을 내가 주지 않고 운영체제에게 네가 알아서 주어라. 이름을 만들고는 싶은데 그 이름을 운영체제 네가 알아서 만들어 다오. 이렇게 요청하는 게 바로 5번째 file auto generated device name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필드를 보시면 디바이스 익스텐션의 크기. 자, 우리 앞에서 우리가 디바이스 익스텐션의 구조체 기억나십니까? 바로 my device extension은 이렇게 생겼었죠. 바로 이와 같은 메모리를 우리가 별도로 가지고 싶다. 이런 내용을 디바이스 오브젝트 내에 가지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size of my device extension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작업이 실패할 리가 없겠지만 혹시라도 실패한다면 go to axis로 가라. 이런 문장을 우리가 이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add device가 가져야 되는 그 다음 코드라면 바로 디바이스 스택을 형성하는 코드입니다. 자, 먼저 앞에서 만들어진 디바이스 오브젝트, 이 디바이스 오브젝트가 가리키는 디바이스 익스텐션 포인터를 취해옵니다. 그런 다음에 이 포인터의 내용을 RTL0 메모리, 우리가 ANSYS에서는 우리가 memset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0으로 완전히 초기화시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IO attach device to device stack 배웠죠? 즉 우리가 만든 my device 오브젝트를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피지컬 디바이스 오브젝트, 즉 현재 구성된 디바이스 스택의 임의의 디바이스 오브젝트, 가장 아래에 있는 디바이스 오브젝트, 이 녀석을 우리가 두 번째 파라미터로 주고 IO attach device to device stack이라는 함수를 부르게 되면 그 리턴 값을 어디에 담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next device 오브젝트에 담고 있죠. 바로 my device extension의 next device 오브젝트는 이와 같은 리턴 값을 담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여기다 왜 보관할까? 우리가 왜 여기에 이런 내용을 보관해야 될까? 자, 이 부분은 바로 다음 시간에 우리가 IRP라고 하는 자료 구조를 배울 때 그때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모든 WDM 드라이버는 이처럼 IO attach device to device stack이라는 함수의 리턴 값을 꼭 보관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특별한 내용이 하나 추가되어 있죠. 자, 디바이스 오브젝트의 초기화가 끝났다는 것을 알리는 용도로 우리가 만든 디바이스 오브젝트의 플래그 값을 이처럼 do device initializing 이라는 상수 값을 지우는 걸로 이렇게 엔드 연산을 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지운다는 것은 만약에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시스템이 볼 때는 우리가 만든 디바이스 오브젝트의 초기화가 아직 진행 중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디바이스 오브젝트 위로는 더 이상 스택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즉 여러분들 위로는 더 이상 스택이 형성되는 것을 막고 싶다. 그런다면 이렇게 플래그 값을 이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도록 이걸 지워버리게 된다면 더 이상 디바이스 스택은 형성되지 않고 여러분이 가장 탑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는 것을 MS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위로는 얼마든지 또 다른 필터들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를 두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플래그 값을 마지막에는 이처럼 처리를 해주셔서 디바이스 스택이 더 형성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크게 어렵지 않았나요? add device가 하는 작업을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크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dd device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작업은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생성하는 작업입니다. 자, 이렇게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생성하고 나면 얻어지는 my device 오브젝트를 가지고 IO attach device to device stack, 즉 현재 존재하는 디바이스 스택 위로 여러분이 만든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올려놓는 작업, 그 작업을 하셔야만 비로소 디바이스 스택을 형성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이번에 세 번째로 IRP가 사용되지 않는 마지막 엔트리, 바로 드라이버 언로드라는 함수입니다. 자, 이 드라이버 언로드도 역시 그 함수 이름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수 이름보다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 함수가 바로 드라이버 언로드 역할을 하는구나, 이런 의미로 바라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드라이버 언로드는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메모리에서 내려올 때, 즉 해제될 때 호출되는 함수가 되겠죠. 자,
아래 보시면 프로토타입이 드라이버 오브젝트, 즉 여러분들이 사용하셨던 바로 여러분의 드라이버 오브젝트 포인터가 그 파라미터로 전달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드라이버 온로드 함수가 어떤 내용을 가져야 될까요? 특별히 가질 내용이 없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드라이버들은 드라이버 온로드에서 하는 일이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드라이버 엔트리 함수에서 특별히 리소스를 할당한 적이 있다면 그런 리소스는 바로 이곳에서 반납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드라이버 엔트리는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메모리에 올라갈 때 호출되는 함수이기 때문에 그때 할당한 리소스라면 당연히 드라이버가 메모리에서 내려갈 때 그때 반납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곳에 그런 내용을 담아 주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비주얼 스튜디오 환경 아래서 실제로 작성되어 있는 샘플 소스를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이 소스는 오늘 배웠던 내용들을 한때 모아서 하나씩 천천히 내려오면서 살펴보는 시간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화면을 보시면 자, 보이시죠? 자, 이 내용을 보시면 먼저 아래 맨 위쪽을 보시면 wdm.header라는 내용이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자, wdm.header. 어제까지 배웠던,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우리 예제들은 전부 ntddk.header가 포함됐었습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wdm.header가 포함되는 것이 그 특징이죠. 그 다음에 first wdm.header. 자, 요건 추가된 파일입니다. 자, 이 추가된 파일은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와 같이 작성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my device extension 안에는 next device object 요런 포인터 변수가 하나 준비되어 있죠. 특별히 위쪽에 pragma once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와 같은 헤더 파일이 여러 소스 파일에서 동시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그 소스 파일에 이렇게 포함되다 보면 중복으로 포함될 수 있는 소스 파일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중복으로 포함되는 경우에는 첫 번째 포함된 내용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것을 나타내는 선언자죠. 아주 유용한 선언자입니다. 샵 프라그마 원스. 자, 그렇다면 다시 소스 파일로 돌아와서 자, 세 개의 함수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드라이버가 내려갈 때 호출된다고 했던 my driver onload입니다. 자, my driver onload는 특별히 하는 일이 없다고 그랬었죠. 자, 보시면은 제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자, unreferenced parameter, 즉 드라이버 오브젝트는 사용하지 않겠다 이 파라미터로, 그런 뜻으로 unreferenced parameter라는 매크로 함수를 썼고요. 두 번째로 디버그 메시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디버그 메시지만 출력을 했죠. 즉 first WDM 드라이버가 메모리에서 내려갑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내용이 없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디바이스 스택이 형성되는 과정 때 하는 작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y add device 파라미터는 모두 두 개죠. 드라이브 오브젝트와 피지컬 디바이스 오브젝트. 자, 이때 아래에서 보시면 자, 포인터 변수 my device extension. 자, 포인터 변수를 이렇게 두 개를 준비하고 있죠. my device 오브젝트와 거기에 속해 있는 device extension. 그 다음에 디버그 메시지 출력을 했습니다. 이곳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죠. 자, 드디어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생성하고 있네요. 자, IO create device,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만듭니다. 이때 두 번째 필드는 우리가 사용할 익스텐션, 디바이스 익스텐션의 사이즈가 되겠고, 첫 번째 필드는 우리 드라이버를 나타내는 드라이버 오브젝트, 즉 my device, my add device 함수의 첫 번째 파라미터가 그대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파라미터에 이렇게 auto generated device name, 특별히 내가 디바이스 오브젝트 이름을 주고 싶지 않다, 네가 알아서 만들어 다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요청할 때 사용하는 플래그 값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함수가 성공적으로 수행을 마친다면 이렇게 마지막 파라미터에 제공되는 이 my device 오브젝트의 주소값에 의해서 우리가 이 안에 내용이 채워지게 됩니다. 즉 아래쪽에서 만약에 성공된다면 바로 이어서 아래로 내려가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my device 오브젝트 안에서 디바이스 익스텐션이라는 포인터 변수를 가져오는데, 이 포인터의 내용은 당연히 이런 사이즈의 내용과 똑같겠죠. 그래서 my device extension 사이즈만큼 memset을 시키는 겁니다. 0이라는 값으로 메모리를 깨끗이 지우고, 그리고 나서 바로 이 함수 IO attach device to device stack, 우리가 방금 만든 이 my device 오브젝트를 사용해서 현재 존재하는 디바이스 스택 위에 우리 거를 올리겠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즉
우리가 우리 것을 올리겠다. 이때 사용하는 두 번째 파라미터 요 피지컬 디바이스 오브젝트가 다행히도 add 디바이스의 두 번째 파라미터로 제공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피지컬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기반으로 해서 스택이 형성된다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것을 두 번째 파라미터로 주시면 우리가 여러분이 만든 디바이스 오브젝트가 가장 위에 올라가는 모습을 가지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어태치가 되고 나서 바로 여러분의 디바이스 오브젝트 바로 아래는 리턴 디바이스가 됩니다. 즉, 그 리턴 디바이스를 담기 위해 이와 같이 next 디바이스 오브젝트라는 변수를 이용해서 리턴 값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디바이스 오브젝트의 플래그를 이와 같이 클리어 시켜줌으로써 초기화 작업이 모두 끝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add 디바이스 함수를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드라이버 엔트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라이버 엔트리는 두 개의 파라미터, 즉 드라이버 오브젝트와 레지스트리 패스를 가지게 되고요. 자, 이곳에서는 두 가지 작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my driver onNode. 자, 맨 위에서 보셨던 이 함수가 바로 우리가 제공하는 드라이버 onNode 함수다. 이런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my add device, 즉 우리가 작성한 이 함수 my add device라는 함수가 바로 add device 역할을 수행할 함수다라는 것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등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셨죠? 자, 이렇게 작성하시면 바로 WDM 드라이버의 형식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내용은 오늘 배운 내용을 가지고 실제로 드라이버를 빌드해서 올려볼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가장 간단한 WDM 드라이버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플러그 앤 플레이 IRP라는 IRP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플러그 앤 플레이 IRP를 처리하는 코드가 없으면 드라이버는 정상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IRP를 배워야 하는데 그 내용이 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어서 배우고 그 배운 내용을 통해서 바로 현재 부족한 이 first WDM이라는 코드를 더 채운 다음에 그리고 나서 실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디바이스 스택에 기반을 두고 있는 그런 드라이버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WDM 드라이버, WDF 드라이버 스타일이 바로 디바이스 스택에 기반을 두는 드라이버입니다. 특히 WDM 스타일의 드라이버는 순수하게 디바이스 스택에 기반을 둔다는 개념을 설명하고, 그리고 WDF 스타일의 드라이버는 이런 WDM 스타일의 드라이버를 작성하는 사람들이 프레임워크를 쓸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겁니다. 즉 WDM 드라이버를 개발하는 사람들이 프레임워크로서 WDF 스타일의 드라이버를 작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와 같은 프레임워크는 커널 모드에서 작성하는 KMDF와 그리고 사용자 모드 드라이버를 위해서 제공되는 UMDF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진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하나의 드라이버가 두 개 이상의 디바이스에 관여한다면 그럴 때는 그 드라이버가 관여하는 개수만큼, 즉 관여하는 디바이스의 개수만큼 디바이스 오브젝트가 생성됩니다. 기능 드라이버, 즉 펑션 드라이버, 그리고 필터 드라이버, 이런 드라이버들은 시스템 레지스트리에 미리 설치가 되어 있는 정보에 의해서 버스 드라이버가 어떤 디바이스를 발견하게 되면 그 발견된 내용에 맞을 때, 즉 자신이 설치된 정보가 그 발견된 디바이스와 일치할 때, 그럴 때 플러그 앤 플레이 관리자, 즉 IO 매니저에 의해서 그 순서대로 디바이스 스택 형성 과정에 참여합니다. 이와 같은 스택 형성 과정은 바로 add 디바이스에서 수행한다고 배웠었죠. WDM 스타일의 드라이버는 크게 IRP가 사용되지 않는 그런 엔트리와 IRP가 사용되는 엔트리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IRP가 사용되지 않는 엔트리, 드라이버 엔트리, add 디바이스, 그리고 드라이버 onNode 세 가지 엔트리를 배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add 디바이스 엔트리에서 우리가 디바이스 스택을 형성하는 과정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 과정은 크게 두 가지 함수를 호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었죠. 그 첫 번째 함수가 바로 IO create device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여러분 드라이버가 앞으로 사용할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생성하셔야 되고, 이어서 IO attach device to device stack 함수를 통해서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디바이스 스택 위에 여러분이 방금 만드신 여러분의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그 위에 올리는 작업, 이렇게 스택을 형성하는 작업, 이 작업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많이 어려웠죠? 좀 생소한 개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오늘 배운 내용은 정말 그 중에서도 꼭 기억해야 될 내용만 설명해 드린 겁니다. 따라서 다음 장을 우리가 배우기 전에 다시 한번 여러 번 복습하셔서 4장에서 언급하는 내용을 꼭 여러분들 걸로 소화하시고 나서 우리가 5장을 들어가셔야 됩니다. 5장에서는 IRP에 대해서 배웁니다. 이 IRP라는 주제는 웬만한 회의장에서 하루 종일 강의할 정도로 굉장히 부담스러운 주제이기 때문에 좀 까다로운 내용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반드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장부터 4장까지 가능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리뷰를 충분히 하셔서 이 내용을 모두 이해하신 다음에 5장 IRP와 WDM 스타일의 드라이버, 이 강좌에서 여러분들과 만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